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고요. 관련 회사로 이동을 해서 임원으로 있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60대 초반입니다. 저는 IT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기술연구소에서 하드웨어 개발자로 출발을 해서 그 후에 시스템 운영이나 고객 서비스, 정보 보안 등 여러 업무를 거쳤습니다. 저는 모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관련 회사로 임원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원으로 갈 때 임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퇴직을 했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미리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을 하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퇴직하고 나면은 굉장히 세상이 두려울 것 같았어요. 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철봉에 매달렸다 손을 놓는 느낌 그런 걸 받았습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애쓰고 붙들고 있었는데 물러오니까 차라리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어떤 모임도 만들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는 퇴직을 하면은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막상 하고 보니까 제가 혼자가 된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도 컸고요. 또 새로운 걸 도전하기 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은 못 봤고요. 사업은 미리 퇴직하신 분들,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요. 퇴직을 했을 때 낯선 상황은 그거죠. 휴대폰이 조용한 거. 그리고 특별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퇴직자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 허전함을 많이 달래줬던 것 같아요. 산에도 가고, 당구장에도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모임 많이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퇴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상상우리 퇴직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보람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50플러 센터나 다양한 곳에서 교육도 받고 작은 일자리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한 40년, 50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때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 통장에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돈 쓰임, 경제적인 그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이라보다는 과거 수입처럼 그 수입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게라도 수입을 만들어야 잔고가 조금 적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게 또 사는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한 달 전에 뇌출혈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집사람이 약간은 혈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다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혈압약 먹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 먹고 식이요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당했습니다. 근데
한 4일 정도 중환자에 입원을 했었고요. 외쪽 뇌기 때문에 언어에 약간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회복돼서 현재 괜찮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본 거는 병실이 5인 병실이면 3명 정도가 대부분 60대 초반 분들이 3분 정도 됐고요. 나머지 2분은 이제 80대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병실마다 60대 분들이 50% 이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다. 그 나이 혈압이 있다면 혈압약 꼭 드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140, 괜찮을 때 130도 있었는데, 약간 높은 상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61, 62, 63년생 분들이 저희 집사람 입원했던 병실도 61, 62, 63년생이었어요. 집사람 62년생이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옆에 방에도 63년생 둘, 62년생 하나. 그 옆에 방에도 2명이 63년, 4년생 다 그랬습니다. 그 병실 한 동을 보면서 50%는 되겠다 이런. 집사람이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혈압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혈압약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 혈압약을 안 먹는 60대 초반. 두 번째는 혈압약을 먹다가 혈압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약간 늦춰가지고 3일 정도 안 먹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혈압약 드셔서 건강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천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소량 출혈이 있었고 부위도 나쁜 부위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한 거는 인공지능 라벨러로 몇 개월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라벨러라는 작업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책을 읽으면서 새벽에 책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집에서 새벽에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효율이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일에 몰입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영상을 사진 한 컷 한 컷에다가 관절 부분에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에 표시를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줄넘기 하는 장면을 사진 커트마다 전부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줄넘기 하는 건지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예,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사진 한 장당 600원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한 달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좀 다르지만 제가 한 250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적게 버는 분들은 80만 원도 있고 약간 스킬이 좀 필요한 것들이라 본 것 같습니다. 라벨러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나 미소정보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크라우드웍스라고 치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고요. 크라우드웍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데이터 라벨러를 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기초 과정을 수료하면은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이고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재취업한 경험은 없고요. 이력서를 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는 제가 상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력서를 써서 여러 군데 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된 적은 없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가긴 갔었는데
가서 인터뷰하고 일을 시작해 보니까 대부분 제가 원래 다니던 대기업, 모 회사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판매할 수도 영업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배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걸 영업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오비 모임에 가면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주로 나오신 분 한 1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70세까지 일을 하신 분이 한 5%, 3% 정도 되나요? 예, 굉장히 적게 있고요. 사업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자문 역할 하시는 분들, 고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산에도 가고 당구 모임도 가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주로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임에서 보면은 모임을 할 때 찬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찬조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뿌듯함, 보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특별한 기술 하나씩은 가지고 나오시고 보면은 자기 개발을 한 거죠. 나오기 전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IT 쪽에도 개발자로 있다가 특정한 걸 개발해서 특허를 낸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에 꼭 필요한 것들,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런 거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공대 출신은 다 개발자는 아니잖아요. 제 같이 모임에 있는 분들도 IT 회사에 가서 전에는 자기가 이제 부장이고 직급이 있었지만 지금 일반 엔지니어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하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보다는 훨씬 넓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조치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들어요. 예, 다운그레이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강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초구에서 책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 AI 활용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도서관에서 북토크라든가 독서 특강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할 거라고 집사람도 강사를 해?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 찾은 게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재직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걸 한번 엑셀로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퇴직금의 예상 금액,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그리고 내가 퇴직을 했을 때 내가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수익 금액을 한번 예상해 보고, 이런 것들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출하는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에 대한 마음이 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력서 쓰는 거였어요. 정리가 안 되다가 너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력서 쓰면 착한 거에 되고요. 그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직하실 때 회사에서 인사부서에다가 내가 받았던 교육 실적, 그 다음에 커리어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를 다 받아가지고 딱 정리할,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그렇게 해놓아서 그걸 가지고 보유하시고 내 퇴직 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들은 재직하시면서 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서 나오시면은 재취업할 때 굉장히 빠르게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쪽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일할 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한글도 쓰고, 그런데 사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따곤 하기 때문에. 그런데
ITQ나 이런 간단한 IT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퇴직 후에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책을 읽고 나면은 뭔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 책 속에서 어떤 문장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에도 보면은 늦잠을 자는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어려워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안 읽어도 산책을 하든가 커피 한 잔 마시든가 뭐 이런 것들 자기 루틴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5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제일 큰 거는 작은 일정에도 뭔가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그것이 공부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기에 맞는 일을 좀 찾아서 찾아가는 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50%나 이런 거, 또 다른 성인교육기관에 가서, 그, 저는 처음에 유튜브 교육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작은 거라도 교육을 받다 보면은, 거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모임을 많이 가긴 하는데 모임에 가서 음, 과거의 추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간다고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음, 지금 시기에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 주변 지인들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보고, 새롭게 나도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설정하는 시기로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빨리 자기 자리에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퇴직했을 때 어차피 다시 직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고민보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가는 거. 내가 공부할 거,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배려할 거, 이런 것들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그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강의하는 날, 월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운동하는 날, 그리고 다른 날들은 이제 모임도 있고 또 공부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루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사람하고 여행 가서 좀 풀어주는 일,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시면은,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딱 30년간 일하고 퇴직 9년 차 되는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퇴직을 했는데요. 한 회사를 30년을 꽉 채웠습니다. 정확하게 30년을 채웠고 퇴직할 당시는 임원이었습니다. 임원의 퇴직 방법들이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보통 2년 임기를 정하고 임기가 정해지면 해촉되거나 재선임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재신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말에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재신임하고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퇴직에 대한 걸 느끼지 못했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 혼자만 사실은 그만둔 게 아니고요. 회사에 약간의 변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으시면 다들 웃으시겠습니다만은 회사의 기준이 그랬습니다. 50년대생은 다 나가세요. 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9명의 임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뭐 어떤 실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회사 전체가 경영 실적도 그렇게 안 좋았지만 회사 내에 어떤 변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영 쇄신을 위해서 지금 있는 임원들이 나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젊은 임원보다는
50년대생을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도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 57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이가. 저는 철강회사를 다녔는데요. 철강회사는 대체로 임원들이 오래 일하는 편입니다. 60대 넘는 분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위에 선배들을 봤을 때는 60대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관례대로.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2, 3년은 남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죠. 인사 시기라는 건 저희들은 12월 초거든요. 그래서 12월 되면 누구든지 뭐 재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이름에 오르내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예를 들면 항상 월 말, 월 하순에 가면은 그 달의 실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6월 25일 날 회의를 한다고 저는 그 당시에 지방에 공장장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요. 그런데 6월 25일 날 그 임원회의를 올리려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6월 30일부로 인수인계 끝내라고. 그래서 근데 저 혼자만 아니고 이제 9명이나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는 그 9명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면은 또 항의도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임원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그냥 마음을 접었고요. 회의하러 온 그날 그냥 올라가서 부의장님한테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퇴직을 갑자기 하면은 가족한테 알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저도 그랬고 집사람도 그랬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뭐 그 정도까지 갔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곧 또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겠냐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회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또 못 해봤던 게 길게 여행을 못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스라엘, 이태리,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혼자서. 마음도 좀 달래고 돌아가서 이제 뭘 해야지. 나름대로 이제 경력 대안도 한 6, 7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중에 또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도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난 당신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러길래 그때서야 이제 제가 상황을 파악을 했죠. 이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이제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퇴직하고 나와보니까 세상은 아주 다르다. 이제 나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다 저 네트워크를 필요로 했죠, 그죠? 뭐, 당신이 이런 많은 회사를 알고, 이런 네트워크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런 거 좀 앞서라. 그러니까 난 뒤에 있을 테니까, 네가 그거 따와라.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 뭐, 철강 영업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또 설비 보전, 설비 보수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덜 앞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LED 등 그 교체하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그때 또 설치 업체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의 그 GFC, 법인 영업, 그것도 들어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안 됐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까지 했다가 그거마저도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할 수가 없었어요.
부장 시절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집 사느라고 이제 중도정산을 해버렸고 부장에서 임원 가면서 퇴직금 정산을 해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그렇게 얼마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을 될 만한 돈도 모이 쌓이지 않았고 또 회사에서 나오면서 일시금 받은 거 그것도 써버렸고 그 다음에 뭐 연말 정산한다고 넣었던 연금으로 나올 돈들 이것도 다 까먹고 1년에 한 1억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퇴직하면은 이 가족들이 협조를 해서 지출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순식간에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정말 돈으로 다 말라져 가고 제가 빚은 없었습니다. 빚은 없었고 부동산은 있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현금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현금 정도, 현금은 한 2년 되니까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쌓이진 않았어요. 쌓이진 않았고, 저는 이 지방,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40세, 만 40세에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 그래서 본사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쌓이질 않는 거죠. 계속 힘들게 살았고 이제 조금 월급 좀 많이 받고 살만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혜택은 못 누렸어요. 근데 이제 빚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버텨낸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막일까지는 안 갔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알렸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돈을 작게 벌 수밖에 없으니까 집사람도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사람도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사 따고 요양보호사 따고 무슨 일도 시작했고 저는 그러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고 직업상담사 쪽에서 일을 시작했죠. 프리랜서처럼 강사, 상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게 역시 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7세 나오고 60세까지 국민연금은 제가 제 돈으로 일부러 넣었거든요. 다 채워 넣었고 60세 지나니까 이제 그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는 시기니까 한 2, 3년 마지막 2, 3년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저도 힘들었지만 결혼한 딸도 힘들어가지고 거기도 같이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어요. 확 좋아졌어요. 그게 그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시점하고 이렇게 맞아지면서 금전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제가 입문을 할 당시에 이제 도움을 주고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하나는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심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락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구해져 있어서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질게는 한 건 아닌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민간업자였는데 그 친구는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퇴직한 거 알지? 한번 놀러 갈게 이러니까 예, 오세요. 뭐 밥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 표현에서 뭐야? 내가 쟤한테 일자리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도 보니까 다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만 있지 그리고 그 일을 한대 해봐야 몇 년 하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제2의 인생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쉬고 있죠. 그 당시에 같이 나와가지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간 분도 2년 넘긴 분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거의 다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무국장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모임의 상황을 알잖아요. 퇴직하시고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은, 스트레스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 퇴직하고 나서 그걸 극복 못하는 분이 몇몇 분이 보이세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걸 잘은 못 느꼈는데 그게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저게 스트레스였구나.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거나 생각을 아예 안 했던 분이에요. 조금 이제 좀 느끼는 분 있잖아요. 뭐 나이가 많다든지 이제 오래 했으니까 나도 나갈 때가 안 돼. 오래 나가도 뭐 여한이 없다. 이런 분은 아닌데 다들 그 젊은 분들이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두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가 제가 봤다. 그게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아닌데요. 돌아가시자마자 안 발견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것도 스트레스로 보는데 또 누가 그러셨나?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 재임 시절에 본인이 알았으면 숨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계속 회사 다니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퇴직하고 평일날 안 나갔다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낮에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퇴직했구나 이렇게 말할까봐 낮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퇴직하고 그냥 바로 나갔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꼭 퇴직하면 퇴직하는 거지. 누구든지 퇴직하는 거지. 그러나 충격은 컸지만 그걸 표 안 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는 그러긴 힘들어요. 힘들고 40대나 50대 초반에 그 아이템을 잘 잡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좀 잘 못 봤어요. 뭐 다들 나와서 뭐 부동산 한다고 해봐야 얼마 안 하고 문 닫고 뭐 회사 들어가 봐야 1, 2년에 나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는 나와서 경쟁회사에 갔다가 경쟁회사 가잖아요. 그래버리면 그동안에 다녔던 회사하고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 친구의 생각은 이런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 회사에 대한 약간 뭐 복수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코 길게 봐서는 결코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 이미 전성기는 지났잖아요. 그 5, 60대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구버전이에요. 구버전이에요. 그게 지금에는 안 맞아요. 맞는 방법이 아니고. 근데 그게 그 당시 성공은 맞아. 성공은 맞는데 그 방법대로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버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장년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5, 60대는 중장년은 실력으로, 능력으로 취업되는 게 아니다. 발품으로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취업이 되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다고 딱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안 데려간다. 그런 역량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중장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시킨다. 그런 일은 30, 40대만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기계과 출신이라서 현장에 그 기사 노릇을 해요. 그 다음에 노무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감사, 계열사의 공장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영업관리, 그 다음에 공정관리, 또 인사팀장, 기획실장, 공장장 이렇게 됐어요. 기술과 관리의 융복합 인재. 저는 이력서에 그렇게 쓰는데 저는 그 밑에다가 제가 저 혼자 쓰는 말이 있어요. 죽도 밥도 아닌 놈. 그러니까 관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건 제가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싶은 죽도 밥도 아닌 제너럴리스트. 이 제너럴리스트가 퇴직하고 제2의 인생에서 제일 고생합니다. 그 제너럴리스트들의 그 말년이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차라리 기술자는 좋아요. 막노동을 하든 목수를 하든 뭐 토목을 하든 환경을 하든 전기를 하든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통신을 하든. 근데 아주 어중간한 사람 이것저것 다 해봤다. 난 그 이력서 쓸 때 여러 개 쫙 나오면서 일이 많이 했던 사람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장년 생애설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직업 상담사입니다. 전직전 컨설턴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민간기관에서 계속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제2의 인생을 진로 방향을 잡자 하고 그분이 계속 여자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 진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중장년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는가 봐요. 중장년이면 좀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경비, 청소, 주차요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조금 올리면 소방, 전기, 아니면 중장비, 타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도 중장비하고 타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 나는 그거는 하기 싫다. 내가 막노동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저를 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취업을 시켜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여자분한테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 직업 상담사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인사부를 제가 꽤 오래 한 케이스인데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은 처음 들었다 이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고 그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이제 다시 상담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진로 방향을 가지고 이제 푸시를 가하니까 제가 나 당신처럼 직업 상담사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자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는 선생님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직업 상담사는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자격증을 따봐야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이 되는 자격증을 따야지. 두 번째, 이 자격증 시험이 좀 어렵다. 1차, 2차도 있고 2차 필답 시험까지 하기는 선생님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이다. 괜히 그 시험 떨어지면 자존감만 떨어지면 안 좋다. 저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앞에 건 좋아. 뒤에 거 학습 능력에 대해서 나를 약간 건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나 하겠다 이러니까 그 상담사는 자기가 짠한 브랜드를 안 가고 옆으로 튀어버리니까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는 막 그냥 이왕 이래 된 거 밀어붙이자 이래가지고 지금 상담사 하겠다 그랬어요. 하니까 안 된다고 막 하다가 그럼 난 상담사 바꾸겠다고 다른 분하고 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분하고 상담하겠다니까 그분이 기밥했죠.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등록하는 걸 도와주고 6월 30일 날 퇴사했다 그랬잖아요. 그해 12월 달에 학원 등록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석 달을 다니고 4월 2차 시험 한꺼번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사가 됐어요. 이게 그 팀장 임원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요. 이 사무 행정을 안 하세요. 실제로는. 하는 척 하지만 안 하세요. 왜?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수두룩한데 내가 그거 시간 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팀장부터 안 했으니까 한 10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워드도 좀 치고 엑셀도 급하면 하고 했는데 파워포인트는 한 10년을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강사를 하고 제안서를 시작하니까 파워포인트 제일 많이 써있는 거예요. 엑셀도 그냥 예전에 할 줄 알았던 피벗도 이제는 잘 못 쓰겠고 버전이 올라가 버리면 이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컴퓨터 공부를 따로 했고요. 제일 재밌는 소리 이런 거예요. 처음에 강의록을 하나 만드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을 만드는데 한 2시간씩 걸리니까 우리 아들을 지금 늦둥이 아들 그걸 불렀어요. 야, 이 아빠가 애니메이션이나 전화 한두 개만 좀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복사해서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쓰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한 몇 장을 만들고 그때 컴퓨터 약간 서툴러 놓으니까 날려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딘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컴온. 다시 불러가지고 좀 해달라니까 이 녀석이 지가 바쁠 때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입에 군주름거리는 게 IC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난 니한테 더 이상 컴퓨터 소리 안 듣겠다. 나는 네가 어릴 때 이거 뭐냐고 10번 물으면 10번 다 볼펜 이야기 해줬고, 이게 뭐냐면 뭐 강아지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니는 지금 두 번째 물어보는데 아이 싫어 그랬다 이러니까, 아 미안하다는 거야. 근데 가라, 이제는 여보 말하기 싫다 보냈어요. 딸을 불렀어요. 딸을 부르니까 내 눈치를 딱 보더라. 아 아빠 그러면은 이거를 한 요거 몇 개는 좀 기본적으로 익혀라. 그러면은 아마 수월할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딸을 또 물었어요. 야, 이거 한두 가지만 더 하자, 이러니까. 우리 딸 물으시잖아요. 이제 학원 가세요. 이게 그렇게 욕심이 나면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때서야, 아, 맞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ITQ도 새로 딱 커말 2급도 가지고 있고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만 하고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 저는 그 이력서도 나와가지고 써느라고 꽤 애먹었거든요. 30년간 한 거를 리뷰해서 적어보려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누구하고 일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서 그 인사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저는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맞춰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력서 쓰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좀 해주고 싶어요. 좀 준비를 좀 하라. 그때 내가 알았던 인맥들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좀 수월할 거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될 게 있으면 좀 따고, 요즘은 그런 것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니까 누구든지 나가니까 컴퓨터 남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작성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퇴직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대학교 4학년이 준비하듯이 중장년도 준비하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중의 모든 기관이나 업체들이 다들 대학교 졸업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채용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중장년도 그 방법으로 임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자꾸 뒤처진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서 나와라. 준비시키고 싶다. 사람들이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누구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즘은 well dying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퇴직도 누구든지 해요. 그리고 이제는 퇴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해요. 처음에 그 전성기 때는 딱 한 번 하고 끝나지만 그 뒤에는요. 수시로 할 수도 있어요. 퇴직이. 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은 온다.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생각을 해야지 퇴직을 금기시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전성기에는 오로지 오로지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퇴직하면 0, 1 아니면 0이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중장년으로 들어가면은 1, 0을 하지 마라. 이걸 좀 풀어라. 풀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잡더라도 0.3, 0.2, 0.4, 0.1 이렇게 3개, 4개로 일을 좀 분배를 해놨다가 뭐 4가지 일이 항상 다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면 4개 있다가 1개 사라져. 3개 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맞추는 거예요. 어. 그래도 또 새로운 게 생기면 하나 추가하면서 항상 3개 내지 4개를 가지고 계속 돌려라. 절대 그 하나에다, 그러니까 A가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이게 제일 조건이 좋다고 이게 몰빵하지 마라. 니 그러다가 이거 잃으면 제로 된다. 그러니까 평생 현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분산을 해라. 시간도 분산해서 쓰고 그걸 엔잡들처럼 쭉 끌고 가라. 그러면 평생 현역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항상 뒷받침돼야 되는 거 평생 학습도 이걸 병행 안 하면 평생 현역을 못한다. 이게 우리 이 나이에 되면 내가 또 공부해야 돼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 일도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연금왕 채널의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 그룹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의 하나죠. 20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50세 IMF 때 퇴직을 했습니다. 저 지금 나이가 48년생이에요. 쥐띠고 만 75세가 살짝 넘었어요. 네. 중장비 AS를 10년 동안 젊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귀국해서 영업 관리직을,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는 전사적인 그 사업혁신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었어요. 제가 IMF 때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 나이가 50살이니까 엄청 저는 이른 나이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더 55세, 더 많으면 60세까지는 정년을 이제 하겠다. 제가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 게 사무혁신 전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원 승진을 했는데, 이게 딱 회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 IMF 때 대기업들도 상당히 자금으로 어려웠거든요.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하고 났는데 퇴직금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부도가 났어요. 결국은 회사가. 그런데 저는 퇴직금도 다 받고 그때 부도 나가지고 그때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금도 그 한참 후에 받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운들이 좀 많이 따라줬죠. 그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 한 것 같아요. 네. 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회사가 우리를 가족같이 대해주고 임원 승진 축하로 하와이 여행도 시켜줬어요. 그게 회사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뭐 이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급작스레 퇴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의 그 기획 같은 거 이런 거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진짜 50세에 퇴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날이 이게 어려워지겠구나,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들도 이제 어려워졌죠. 이제 아빠가 수입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학교 다니는데도 이제 우울한 가운데 그런 암울한 시간들을 한동안 가졌었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에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또 이게 참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결론은 갔는데 그 회사도 이제 모기업이 부도가 났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제가 영업 뭐 매출 확대 뭐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은행 다니면서 부도 막는 거 하는 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러니 뭐 제가 이게 영업직으로 해서 이제 가서 회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 회사 화의 업무를 도와주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6개월 후에 그냥 스스로 그만뒀죠.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사장님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인력 풀마다 좀 유명한 데도 가봤고, 하도 안 돼서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도 해봤고, 그런데 역시 나이가 50 넘으면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IMF 때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해외 프로그램을 제가 하게 됐는데, 자기를 알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능력들을 배우면서 결국은 성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나갈 방향을 거기서 정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직장 그만두기 전에
혁신운동의 팀장이었었는데, 그리고 전사적으로 성공시켜서 승진까지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막 나서, 아, 그럼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다가 폴 마이어의 그 다이나믹 퍼스널 리더십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강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사협회도 또 얼른 가입을 해서 거기 가서 또 연수하고 또 실습도 하고 한동안 이제 시간 관리 강사로 지냈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런저런 일 이제 하다가 60세가 돼가지고 그때 택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택시는 제가 그 은퇴하고 그때 어디 살았었냐면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살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해외 생활했으니까 이게 2배 됐으니까 저희가 안양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외 나가서 10년 동안 있게 되니까 돈이 좀 모여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음마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빚을 아까 수천만 원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게 비쌀 때인데 그때 아마 10% 이상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만 해도 이게 엄청 큰데 이게 수입이 당장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집을 줄여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대치동에서 저 도봉구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제가 그만둘 때 그 국민연금까지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동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형님 저기 평택에 미군 부대 그 앞에서 주택을 하나 지금 싼 값에 장만을 하고 거기서 운전 한 10년 하시면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다. 운전하면서 물론 이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그 벽에 전화번호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운전자 모집.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평택에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용산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은퇴하고 바로 나와서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빚을 아까 수천만 원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가 엄청나게 비쌀 때인데 그때 아마 10% 이상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만 해도 이게 엄청 큰데 이게 수입이 당장 떨어졌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집을 줄여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저 도봉구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은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제가 그만둘 때 그 국민연금까지 다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들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동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형님 평택에 미군 부대 그 앞에서 거기다가 주택을 하나 장만을 하고 거기서 운전 한 10년 하시면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오를 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겠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벽에 전화번호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운전자 모집.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뭐 평택에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용산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첫날 정신없이 했어요. 첫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손님이 타면 내리면 또 조금 있다 또 타고 또 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끝나고 화장실 가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막 화장실이 막 움직일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한 달을 탔는데 그 당시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뭐
괜찮네. 이거 뭐 초보자가 150만 원이면 뭐 좀 하면 괜찮겠네. 그렇게 해서 계약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하게 되고 뭐 또 열흘 하게 되고 한 달 하게 되고 이게 또 1년 하게 되고 결국은 14년간을 이제 한 거예요. 미군 부대 사람들만 하는 거였죠. 부대 안에서 바깥에 이태원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 뭐 서울 구경도 하고, 여권 뭐 새로 내는 사람들 또 세종로도 가고, 어떤 때는 급할 때 그냥 저 평택까지 그냥 바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네. 영어를 조금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언어만 살짝 이제 통하면 되는 수준, 그러면 다 이제 시작을 했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여군, 그분은 좀 행정직에 있는 분 같아요.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스타벅스로 가자 그래요.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개 많거든요.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뭐 나보고 뭘 먹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시키세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도 시켜가지고 이거를 먹는데 하루 종일 놓고 다니면서 먹을 때마다 그분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평안하고. 그래서 참 그런 경험도 하면서 참 PX에서 저 매일 또 양식도 먹고 한식도 뭐 잘 먹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다들 그래요. 먼저 직장의 임원들도 다들 뭐 만날 때마다 아직도 하고 있냐 그러는 게 인사였었죠. 힘든 거가 미군 부대는 그래도 신사들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이게 막 뒷자리에 이제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 다 치우고 또 저는 그거 요금도 별로 안 받았어요. 진짜 실비로 응? 병사들이니까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가라고 그러고 저는 진심으로 대했죠. 예. 그때는 이제 그 회사 차량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만두고 제가 개인 택시를 했었죠. 개인 택시도 처음엔 나가서 당연히 저기 그 일반 택시 회사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 이제 국내 손님들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콜을 받고 이제 딱 가서 섰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뒷좌석에 무조건 그냥 문 열더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 손님이 콜을 했는데 남자가 타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리라고 그랬더니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경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은 와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요즘 막 신경이 하다가 막 치고 그러길래 안경 쓰고 있던 게 다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출소에서 한 1시간 동안 이상 막 신경이 또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5만 원인가 받고 끝내줬죠.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취중에 밤에 가가지고 안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그럼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집에다 전화해서 사모님 나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주민들이 많죠. 특히 약주하신 분들이 막 뒤에서 운전하는데 툭툭 치면서 이제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이런 것쯤이야 뭐 이건 다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냥 다 잘 대처를 했죠. 미군 부대에서 한 게 한 2, 3년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택시 한 10년 이제 한 거죠. 국내 택시들 중에서도 인터내셔널 택시를 쭉 하게 됐죠. 네,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거죠. 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약도 먹는데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외국인을 서울서 태우고 인천공항 갔다가 또 저녁에 태우고 들어오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길이 막히니까 1시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 해가지고 화장실을 한 100m 남겨두고 한
솔직히 고객한테 얘기를 엑스큐즈하고 제가 그냥 실례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다녀야 돼요. 가족 회의를 이제 그때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내가 택시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 당장 생활이 어려워져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밀고 나갔던 거죠. 참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괴로움도 참을 수 있었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뭐 감사한 거는 그 택시를 하면서 두 자녀가 다 출가를 했고 그리고 또 아파트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좋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만약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해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택시 그만두게 된 거는 순전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던 손님들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인천공항에 손님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쉬었죠. 쉬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달인가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구역마다 보건소에 가서 검역을 받게 했어요.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첫날 방호복을 놓아주더라고요. 방호복을 딱 입었는데, 방호복이 뭐 작은 거, 큰 거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신체가 작은 편인데, 그 큰 거를 딱 입으니까 뭐 이게 돌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딱 요것만. 그러니까 앞만 딱 보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름이라서 이 안경을 썼는데 방호복 입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운 공기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김이 서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달리다가 이거 안경 벗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난망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첫 번째 손님 싣고 간 사람이 김포공항에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그냥 전용도로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만 보고 그냥 2차선에서 그냥 거길만 그냥 똑같은 스피드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둘째 날이 됐어요. 딴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 두 번을 왜 써? 이렇게 다 내리고 그냥 하면 되지. 저는 FM대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했는데, 결국은 힘이 엄청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그만두라는 나이가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둔 게 이제 72세에 은퇴를 하게 된 거죠. 택시는 참 어려운데, 뭐 그거를 좀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돼야지 택시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택시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제가 한참 할 때보다 더 좋아져서 요즘은 초보 운전을 해도 200 내지 300만 원 월 수입이 되고요. 중급자들은 한 400만 원, 고수들은 이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상당히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저는 경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 하면 이제 택시 자격증을 살 수가 있어요. 권리증을.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일반 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개인 택시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택시 운전하는데 그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들이 뒤에 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게 표가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 말한 하루를 하면 3일을 할 수 있고 3일 하면 일주일 할 수 있고 일주일 하면 한 달 할 수 있고 한 달을 하면 1년을 할 수 있고 1년 하면 3년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때 새겨 들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언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이게 의자잖아요.
딱 90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쫙 등 뒤에다가 이 허리를 대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참 불편하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택시를 하니까 제가 14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었으니까. 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재직증 분들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기회는 세 번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 100%를 실천하라.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일할 때 들은 얘기인데 참가 100% 또는 참여 100%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인생의 성공의 삼박자라고 그랬던 거하고 다 맥락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하면서 남을 서로 돕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함께 해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왔는데 실제 퇴직하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70세가 될 때까지, 70세보다는 70대가 좋겠네요. 70대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좋은 집을 장만하라.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또 한 10년쯤 되면 다운사이징도 좀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그때는 실버타운으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실버타운에 분양형을 찾아서 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실버타운 들어가기도 수월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꾸던 것을 찾아내 그것을 시행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그 70까지 일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집에 있으면 아내하고 토닥토닥 싸움만 하게 되지. 뭔가 자기가 도서관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많이들 하시는데 뭔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일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미라든가 또 남한테 봉사하는 일. 제가 나중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 휴대폰 가지고 이 휴대폰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무료로 강의를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해화동에 소통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그것도 배웠어요, 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 이제 집은 한 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택연금 들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그냥 조금 먹고 그냥 살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 70까지 일해라. 내가 말하는데 70까지 일해라 열심히.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물론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자기 집은 노후에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들어서 그것으로 노후를 견뎌가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뭐 쉽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즐겁게 그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국내의 그 어려운 그 상황들을 맞이할 건수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하루 종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또 휴식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당구도 치고 당구는 지금 한 250 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유튜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제 저의 목표죠.
3년 안에 10만 명 달성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놀면서 매달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 목표는 놀면서 한 달에 1,000불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자꾸 확대해서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노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획해야죠. 촬영해야죠. 편집해야죠. 편집도 하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아주 즐겁게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이게 점점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버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거기 보면은 쇼핑하는 게 있더라고요. 쇼핑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수입이 0원이라도 이상 되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스톱하고 있습니다.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이게 피부양자를 탈락하게 될 거다. 지금 제가 사위한테 피부양자 돼 있는데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 탈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탈락하게 되면 여기 얼른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 다시 내고 이 쇼핑에 나오는 수입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건강 목표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안 걸리는 게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저의 목표죠.